오늘 저희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례적인 미국 대통령의 발언,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파괴 가능하다라는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의 잔치죠. 김정은 시대를 알리기 위한 북한의 노동당 대회, 앞두고 이른바 축포 핵실험을 할 것인가, 한다면 김정은 정권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레 29일부터 세계 탈북자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북한 망명정부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 것인지 직접 주최하는 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안찬일 북한 출신이고요.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번에 세계 탈북자 대회 주최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미군의 무기로. 그러나 한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두 분 궁금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미국 대통령 입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은 다시 말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의 피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조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미국 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일단 더 다음 북한이 핵무기가 악화될 경우에 어떤 수준까지 고민했는가를 일단은 보여주는 미국의 경고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서 핵협상을 끌어내겠다라는 게 지금 북한의 전략인데, 아마 미국은 속내는 그런 거죠. 예전에 미소 냉전 시대에 전술핵, 전략핵 합쳐가지고 만기 이상을 했던 미소 간의 군추 핵 협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견뎌냈던 미국인데 북한이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이 두려워하거나 군사 전략상 변화가 있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일단 미국이 말하는 그야말로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영변의 핵시설만 드러내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투만 2대를 띄워서 평양의 핵심부를 한번 타격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걸 내놓으면서 한국이 다칠까 봐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북한 정권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규모라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클린턴 대통령 때 94년 그때 이제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현 단계에서 특히 민주당 정권의 지도자인 오바마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떤 북한 평양 정권의 그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중 간의 어떤 북한의 체제 변경 문제까지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미중 간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전략 대화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언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장래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고민을 서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찬성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과 또 자극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과연 5차 핵실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중국이 그냥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중국이 급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레버리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아까 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 클린턴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페리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레드라인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서 북한과의 협상을 더 이상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그 수준에서 다시금 협상 테이블로 나경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오바마 정부가 그때 그런 것을 바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레드라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은 아니겠죠. 이게 우연히 한 말은 MBC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한 말인데,
그냥 우연히 던진 말은 뭔가 계산이 되고 어떤 의미,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까지 계산한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점이 이제 두 분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 징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적어도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서 스탑되고 이제 핵실험 당분간 안 한다. 이렇게 북한이 안정감을 대내에 어필하면 그런 말은 안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땐 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북한이 분명히 뭔가 실험을 할 텐데 그걸 이제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것만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의한 여러 가지 군사적 제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북한이 그래서 지금 휴전선 근방에 서울을 타겟으로 하는 방사포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서로 이미 마음속으로는 무력적인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그런 결연한 어떤 발언은 북한이 결국 5차 핵실험 하지 말라 하면 너네는 정말 존재를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아마 중대한 워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말은 사실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벌써 8년차 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는 전 세계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말의 무게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에게 이미 벌써 북한 핵에 대한 장래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이미 끝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 속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허투루 말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청와대 근무해 보셨으니까 그 대통령의 말의 수위 이런 게 어떻게 조율되는지 잘 아실 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 말씀하셨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악을 떠나서 인류 역사의 세계 최강대국을 다른 어떤 상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또 말로도 경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살아남은 적이 있었던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미국으로서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과 동맹국가고 사실 그냥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북한 같았으면 특별한 다른 조치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반도라는 땅에 그 분단된 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땅에서 그 정말로 가장 성공한 동맹국인 한미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예전에도 이 북한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야기 나올 때도 이 핵 영변 시설을 타격했을 경우에 핵 낙진 피해가 어디까지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서 다 어느 정도 퍼지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그런 고민이 다 축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분 지금 말씀하신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국소 부분만 이렇게 타격하는 클린턴 정부 때 얘기가 나왔었던 핵시설에 대한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실험 얘기로 화제가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건 여기가 레드라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김정은 정권이 그 레드라인 넘어서 5차 핵실험을 석 달 만에 또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또 진입하게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꼭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이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핵 보유 국가라는 걸 명시했습니다. 이제 당 대회는 국가보다 위에 있는 당 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당의 강령과 규약의 핵 보유 국가라는 걸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핵 보유 국가로만 끝날 것인지 지난 1월 6일에 한 걸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증폭 핵 분열탄으로 수소폭탄 직전의 폭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수소폭탄이라고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어느 정도 수소폭탄에 접근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이 당 강령에다가 이제 북조선은 수소폭탄 보유국가다 이렇게까지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때 이 과정은 김정은이가 절대로 생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핵실험을 이렇게까지 미국, 중국 다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데 또 했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랬을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국제사회에 보다 더 인정받기 위한 지금 계속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 5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될까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은 4차 핵실험이 사실 미진했거나 잘 안 됐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그것도 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한다면은 그 진도 규모나 그 폭발력에 있어서도 획기적으로 느린 수준으로 해야 될 텐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는 이 당대회 전에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기술에 대해서 세계 만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준까지 올려놓고 싶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를 네, 통해서 미국과 핵 군축을 통한 뭐 평화 협정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본인 스스로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고민의 아마 김정은의 고민의 핵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강행을 하면요, 정말 그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그래서 뭔가를 또 주는 그 형태가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그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북한에서 많이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핵이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 핵 활동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래 핵 문제인데, 미래 핵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과 미국과 한국은 바로 그 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공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 핵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든지 해결, 북한 핵의 능력에 대한 실상 파악, 그걸 위해서는 사찰이 필요하죠. 뭐 파악,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해체까지 그 수순에 대한 적극적인 북한과 미국 간에 한국 간에 협의가 없으면 아마 협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에 5월 6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리는 대회. 네. 36년 전에 열린 대회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장님?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죠. 어떤 행사였습니까? 1980년 10월에 열린 이제 6차 당 대회. 예. 그때는 이제 김정일을 처음으로 대회에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74년에 이제 정치국 위원이 되고 조직비서가 되면서 후계자로 지명됐지만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 6차 당 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공식 후계자는 김정일이다. 이걸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6차 당 대회의 의미가 있었고 그때는 북한이 어느 정도 사회주의가 아직 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100여 개 나라 대표단도 왔고 물론 뭐 탄자니아니 저 아프리카주로 대표단들이 많이 왔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또 완전히 달랐고 김정일은 36년 동안 그로부터 36년 동안 단 한 번도 5년 만에 한 번씩 개최하게 돼 있는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지배는 스탑돼 있었다는 거죠. 뭐 스탑만 돼 있었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뒤로 몰락한 거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지 한 4, 5년 만에 의욕적으로 당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당대회를 개최하려면 이제 업적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핵실험을 해서 우리는 뭐 수소폭탄을 가졌다든지 SLBM을 뭐 성공했다든지 ICBM을 성공했다든지 이게 이제 김정은이 총비서가 이제 그 당대회에 가려면 한 1시간 넘게 보고를 합니다. 사후 총화 보고를. 과거 김일성은 뭐 70대에도 막 그런 그 60대에도 그런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은 30대인데 사실 신년사 한 23분 하는 것도 좀 숨을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6일 날 과연 1시간 넘게 보고를 해낼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성과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또 원로들을 밀어내고 자기 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과연 김정은이 의욕뿐이지 할 수 있는 토대는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아까 김 박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핵무기를 가져야만 내적으로 뭔가 중국식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인민들이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핵보유 국가야. 그러니까 다른 사회주의가 다 개방하려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그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핵보유국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는 밖으로도 쓰지만 안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공포심을 주면 개혁 개방에서 자유의 문을 열어도 모기장을 잘 쳐놨다. 핵무기가 모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5월 6일 날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노동당 대회 36년 만에 하는 대회를 준비하면은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일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그렇죠. 그래서 벌써 지난해부터 이제 그 70일 전투가 시작이 됐고요. 올해 초 들어와서 70일 전투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생활이 어떻게 바뀌나요? 70일 전투 기간에는 거의 탄광 광산에서 근로자들이 갱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운반 식사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70일 동안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술단, 뭐 배우, 뭐 심지어 무용수들까지 그 현장 안에 들어가서 또 격려하는 예술 선전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김정일이가 74년에 그 지도자가 되면서 그때 써먹은 게 딱 그 71 전투하고 속도전 뭐 그런 거였는데 이걸 지금 김정은이가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정일 때처럼 이 전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이미 북한 사람들은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뭐 생산 시설이 다 스탑돼 있어서 그때처럼 잘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신용은 해야 되니까 이런 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북한 주민들은 이 충성이 자금이다. 그래서 뭐 집에서 뭐 쌀을 절약해서 뭐 석유를 절약해서 돈 바치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결국 이번에 탈북 그 여성 종업원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충성 자금이 압박이 세다 보니까 그걸 거부해서 탈출한 것도 한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까? 배급도 좀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것도 있나요? 이제 평양에 올라가는 3,000명의 대표들, 당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김일성 제작된 김일성 배지, 이게 김일성 배지가 최초로 나온 게 70년 제5차 대회 때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북한에 이 노동대 김일성 배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기가 또 나오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과연 김정은 배지가 또 나올지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당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뭐 칼라 텔레비전이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이건 다 하나씩 줍니다. 그러나 일반 지방에서 그 당대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 크게 물질적으로 이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 그 생활상을 담은 요즘에 러시아 감독이 만든 태양의 후예 태양 아래. 태양 아래. 태양의 후예는 그 드라마죠. 네. 예, 저는 안 봤는데 입에서 나왔네요. 워낙 유명해서. 예. 태양 아래.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에 아니요, 아직 화제던데. 오늘 뭐 개봉한다고 그러는데 예. 보지는 저도 못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 혹시 보셨습니까, 박사님은? 예, 저는 조금 뭐 제가 예. 그 러시아 영화 감독이 북한에 가서 이제 어린 학생을 그 이제 어린 소년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민학교 소학교 입학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김일성 탄생이라 소년단에 입당해서 닉타이를 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북한의 평범한 가정을 레파토리로 북한 생활을 찍어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저 그랬는데 친구가 주인공이죠. 지금 진미인가? 나온 진미죠, 진미죠. 진미. 예. 근데 이게 북한이 영화 찍는 과정에서 아버지도 무슨 노동자인데 기자로 바꾸고 어머니 역시 뭐 그 두유 공장 노동자인데 뭐 다른 또 종업원으로 바꾸고 이 바꾸고 다 와서 이제 너무 감독이 많은 겁니다. 집도 뭐 최고급 아파트로 옮겨놓고 뭐 사과도 없는데 사과도 냉장고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겁니다. 감독이요. 진실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연출된 걸 찍으면 이게 무슨 영화가 되느냐.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찍어서 근데 북한이 또 다 검사를 하니까 다른 이제 필름 넣고 찍었다가 그걸 또 감추고 또 위장 필름을 내서 북한이 검토할 땐 그걸 내놓고 그래서 찍어서 결국 북한이 뭔가 이 위장된 바꿔서 잘 보이려다가 오히려 속살이 다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러시아 감독이고요. 그렇죠. 다큐 영화를 그동안 몇 번 찍었었던 감독인데 이번에 가서 사실은 원래 저렇게 찍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진미를 한번 진짜로 찍어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그걸 이제 몰래 카메라처럼 찍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촬영하겠다고 해서 찍고 나서 이제 촬영 다 했다고 그 이제 카메라 끄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카메라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인 촬영 이후의 모습들을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다 편집해서 이번에 다큐멘터리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그 상영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다는데 결국 그 상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또 잔치를 앞두고 곤혹스러운 것 중에 악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전선동부가 이제 김여정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오빠한테 굉장히 기원 받으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잘해왔고 좀 최근에 나오는 이 방송들이나 사진 같은 것들 보면 아주 그 앵글도 좋고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대단히 그 많은 자원 물자를 들여가지고 이제 선전선동에 굉장히 그 올인하고 있거나 생각을 해서 하고 오빠도 그걸 매우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사고 하나 첫 터짐으로 인해서 아마 김여정도 좀 혼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김여정이 관장하는 분야군요. 그렇죠. 선전선동부의 그 부분이니까요. 김여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뭐 직책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서기실장 격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코디에서부터 이 홍보,
자, 모든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총지휘한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10일 그 당대회 김일성 광장 퍼레이드 때 유인산 정치군 상무위원도 와 있는데 그 주석단 뒤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상당히 그 카메라 프렌들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등장하길 좋아하는 겁니다. 선전선동에 어울리는군요. 어울리는 아주 캐릭터를 딱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경호실장하고 경호실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여정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상당히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고 심지어 뭐 북한에서는 지금 두 마리의 말이 북한을 끌고 있다. 그 한 마리는 김정은이고 한 마리는 김여정이다. 그 정도로 이제 권력이 세진 겁니다. 네. 자, 이제 모레부터 서울에선 세계 탈북자 대회가 열리는데요. 첫 번째 열리는 것이고 북한 인권 운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도 이번에 많이 입국을 수잔 솔티 비롯해서 입국하고요. 자, 어떤 취지로 어떻게 열리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그 세계 탈북자 대회를 열려고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국제 행사고 탈북자 대회 최초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결단을 해서 여는데 뭐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인 수존 솔티라든지 또 그레거 스칼라추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들어오고 또 영국, 미국, 또 일본, 뭐 독일 탈북자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의 탈북자 대표들이 이미 서울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북자 대회를 열고 거기서 일종의 행사를 하고는 마지막에 이제 3만 탈북자 선언문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3만 명입니까 지금 전 세계? 국내 2만 8천 명이고 국제사회 한 3천 명에서 저희들은 3만 탈북자 시대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문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을 대표하는 대변자이며 주체 세력이다. 즉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지만 그 사람은 사담 후세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지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3만 탈북자들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사선을 넘어서 그 체제를 벗어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북한에 돌아가서 대한민국과 똑같은 자유와 시장화, 민주화할 수 있는 것도 우리다. 이런 것을 이제 선언하고자 하는 게 이번 대회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이런 대회가 열리면 북한 입장에서도 압박이나 타격이 됩니까? 대단히 불편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냥 이렇게 공개되는 수준이지만 이게 더 점점 발달해서 이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이며 통일시에는 어떻게 한국 정부와 어떻게 협상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대표성의 문제거든요. 점점 거기에 대해서 북한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김정은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금 다 대한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 통치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 탈북자 대회를 통해서 망명 정부라는 것이 가시화되고 그 활동이 더욱더 강화되게 된다 그러면 그 소식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준다면 대단히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맷 세먼이라는 이제 공화당 그 아태 소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북한 정보 유입 촉진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엔에서의 제재 국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 보면 북한 정권은 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정책 실패를 면피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가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렵다. 그래서 체제가 공고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 끊임없이 진실을 알려넣어야 됩니다. 진실을 알려넣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이런 이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이런 심리전이나 이런 것들 대단히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그 세계인 대회 같은 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망명 정부 얘기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논의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 세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 세력입니다. 그 대한 세력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 오늘 오바마 대통령도 말했지만 북한이 어떤 공백 상태가 오고 그 어떤 이 급변 사태가 오면은 과연 누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 대안을 세우느냐? 뭐 국제법적으로 뭐 중국군이 들어가느냐, 우리 한국군이 들어가냐, 미군이 들어가냐? 그게 충돌해서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대한 세력이 되냐? 저희들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대한 세력이 돼서 대한민국과 같은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망명 정부가 나왔고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망명 정부 깃발을 들겠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다. 그럼 망명 정부가 뭐 수반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북한 사람들이 정통성을 어디에 둘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만약에 예상한다면 뭐 지금 저 체코 대사로 있는 뭐 김평일, 김일성의 아들 김평일, 또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 북한이 정령 외형적으로 장자 세습을 하고 원한다면은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앉힐 수도 있고 원래 망명정부 자체가 왕권이 바깥에 나가서 그 혈통을 이어서 하는 대한 정권이 망명정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안도 우리는 뭐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이름을 올려놓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참 지금부터 다음 달 6일, 7일 뭐 이후까지가 한반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